보물 같은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지 스텝 바이 스텝 진짜 고미 진웅입니다. 자, 오늘은 32강입니다. 세계의 농농업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기 전에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보죠. 자, 지난 시간에는 에너지 자원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화석연료 중에서 천연가스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천연가스 어디에 많이 매장되어 있었죠? 신생대 3기 배사구조. 그리고 천연가스 하면은 대표적인 생산국이자 수출국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자, 그리고 천연가스의 특징 살펴보면 석탄이나 석유에 비해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적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가정용 연료로 주요 사용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냉동 액화 기술과 대형 수송관이 건설되면서 소비량이 급증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천연가스 다 학습한 후에 우리 세 가지 화석연료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비교하는 내용 정리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자, 이 내용들은 선지로 굉장히 많이 제시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얘기했었고요. 원자력 발전 얘기한 후에 세계의 주요 발전 양식, 화력, 수력, 원자력 정리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 유탄천은 수원에 있어요. 에서 발전에 소비되는 1차 에너지의 순서 석유를 맨 뒤로 보내면 된다고 얘기했었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친화적이면서 대부분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라고 했었고요. 수력, 풍력, 태양광, 그리고 지열, 바이오 에너지까지 살펴봤습니다. 각각의 신재생 에너지의 특징, 그리고 어디에서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지 또 생산해내는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 복습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요. 먼저 오프닝 코너 끌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32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지리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전 세계 여러 나라를 가봤을 것이라고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는데요. 큰 오산입니다. 제가 의외로 세계 여행을 늦게 다니기 시작해서요. 27살 땐가 처음으로 세계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갔었던 곳이 바로 일본이었는데요. 그 이외에도 많이 다녔을 것 같지만 많이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갔던 곳 중에서 가장 좋았고 가장 길게 다녀왔고 가장 인상에 남았던 곳이 바로 터키인데요. 자, 오늘은 터키 중에서 이스탄불이라는 곳 준비해봤습니다. 자, 터키 이스탄불이 가장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터키의 수도가 이스탄불이라고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터키의 수도는 앙카라고요. 이스탄불은 단지 과거에 이제 중심지였던 곳이고 많은 문화유산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자, 이스탄불 어떠한 곳인지 사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탄불은요,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 있는 도시입니다. 동서양을 연결하는 곳답게 문화와 역사가 함께하는 도시입니다. 도시 전체가 박물관인 이스탄불의 수많은 유적 중에서도 이스탄불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적은 성소피아 성당입니다. 성소피아 성당은 동로마 제국 시기에는 크리스트교의 교회로 사용되다가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면서 이슬람교 사원인 모스크로 사용되었고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피아 성당에 들어서면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의 생생한 흔적들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당 건물 주위에는 이슬람식 첨탑인 미나렛이 세워져 있고 중앙 홀과 그 안쪽에는 이슬람교를 상징하는 코란의 문구가 새겨진 커다란 문자판과 메카를 향한 예배실이 있습니다. 반면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회랑과 천장은 크리스트교를 상징하는 모자이크 작품과 벽화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2층에서는 금색으로 반짝이는 모자이크화를 가까이 감상할 수 있는데요. 예수와 성모 마리아, 세례자 요한의 모습 등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성소피아 성당과 함께 이스탄불을 상징하는 두 번째 유적은 성소피아 성당과 마주보고 있는 술탄 아흐멧 모스크입니다. 자, 술탄 아흐멧 모스크는 블루 모스크란 별칭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흰 바탕 위에 파란 타일을 붙여서 전체적으로 푸른색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술탄 아흐멧 모스크에는 6개의 미나렛이 세워져 있는데 6개의 미나렛이 세워진 모스크는 터키에는 유일하고 세계적으로도 3곳뿐입니다. 모스크 안쪽에는 2만 1000장이 넘는 청색, 녹색, 검은색, 붉은색의 화려한 타일이 장식되어 있는데요. 꽃나무나 과일 등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슬람의 절대 권력자 술탄이 살았던 톰카피 궁전, 로마 시대 때 건설한 경기장 터와 수도교,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다양한 물건을 판매하는 거대한 시장인 그랜드 바자르에 이르기까지 4세기 중반부터 19세기 말까지 유럽을 호령했던 로마와 오스만 제국의 중심지였던 이슬람 역사지구는 도시 전체가 소중한 인류의 보물창고입니다. 자, 오늘 이스탄불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사진 잘 보셨나요?
자, 제가 이스탄불에 이틀 정도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도시 곳곳에 어디를 가든지 과거에 지어졌던 역사 및 문화 유적들을 어디서나 손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성벽이 남아있는 곳도 많았고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금 그 당시에 몇 년이었죠? 2012년에 와 있는지, 1900년대에 와 있는지 제가 스스로 착각이 될 정도로 막 옛날에 정말 오래된 성벽 바로 옆에 집이 있고요. 거기서 사람들이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고요. 높은 데 올라가면 신식 건물들도 많이 보이지만 과거에 지어졌던 다양한 건축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정말 기억에 남는 곳은 아까 말씀드렸던 성소피아 성당 그리고 술탄 아흐멧 모스크였고요. 집에도 조그만 피규어를 사놨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억에 남았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랜드 바자르라는 곳인데요. 바자르는 이제 시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랜드니까 엄청나게 큰 시장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바가지입니다. 바가지. 자, 이 터키 사람들은 짜이라고 하는 차를 정말 하루 종일 먹습니다. 하루에 거의 10번씩 먹는데요. 이 짜이가 요만한 잔에, 짜이를 요만한 잔에 담아서 먹는데요. 짜이 잔이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짜이를 저도 많이 맛보고 이 짜이 잔을 하나 사와야겠다. 그래서 상점에 들어갔죠. 그랬더니 처음에 10만 원을 부르더라고요. 너무 비싸다. 딴 데 돌아가 다녀봤더니 8만 원, 9만 원, 7만 원 이렇게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7만 원짜리 상점에 들어가서 7만 원 너무 비싼 것 같다. 좀 깎아달라. 안 되는 영어로 막 설명을 했어요. 디스카운트, so expensive 막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5만 원까지 깎아주더라고요. 너무 비싸다. 3만 원. 그랬더니 안 된다고 4만 원까지 깎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일 떠나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좋은 추억을 하나 가져가고 싶다. 그랬더니 3만 5천 원까지 깎아줬습니다. 자, 7만 원짜리가 절반에 3만 5천인 가격에 사왔는데요. 자, 돌아가서 이제 일행들을 만났는데요. 저랑 똑같은 짜이잔을 15,000원에 사온 일행이 있더라고요. 예. 여기는 정말 깎는 대로, 깎으면 깎는 대로 그 값이, 그 가격이 물건 구입가, 정가가 되는 곳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이 그랜드 바자르에 가시면 반드시 정가의 10%부터 부르고 시작하셔야 된대요. 근데 전 너무 미안해가지고 어떻게 7만 원짜리를 7,000원에 부를 수 있느냐. 너무 미안해. 그래서 절반 가격에 불렀는데요.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반드시 10% 가격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랜드 바자르, 바가지를 조심해야 되는 곳입니다. 바가지를 조심해야 돼서 바자르인가 봐요. 농담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스탄불 소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세계의 농농업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은요. 사실 우리가 앞에 했던 다양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주요 가축을 제외하고는 우리 이미 앞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우리 앞에 배웠던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총 집합해 놓았습니다. 애니메이션 같이 보시면서 맞아. 이런 농업이 있었지. 맞아. 이런 목축업이 있었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 중간에 보시면 식량작물이라고 해서 쌀, 밀, 옥수수가 나와 있는데요. 이 쌀, 밀, 옥수수와 관련해서는 할 얘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얘를 다음 강의로 빼고요. 오늘은 전 세계 농농업 그리고 기호작물, 주요 가축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세계의 전체적인 농농업의 흐름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시다. 자, 세계의 농농업 발달입니다. 자, 최근에 세계적으로 농농업이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 신품종이 개량되고요. 농기계가 보급되면서 토지 생산성과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 이게 전 세계적인 농농업의 첫 번째 흐름입니다. 자, 계속해서 기술이 개발되니까 씨 없는 수박 같은 것들 또는 하나의 나무에서 예전에는 열매가 10개 열렸는데 지금은 막 100개 열리는 거. 또 포도송이가 예전에는 알맹이가 100알이었는데 이제 막 1000알 가까이 되는 이런 신품종들이 개발되고요. 또는 예전에는 기를 수 없었던 기후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이러한 신품종들이 개발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농기계가 엄청나게 많이 보급되었죠. 자, 제가 사실은 오늘 어마어마한 동영상을 하나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이 저작권 문제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자, 그 동영상을 보면요. 어마어마한 농장에 농기계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포도를 수확하는데요. 그 기계가 그냥 쑥 지나가면 포도가 저절로 농기계가 지나가고 나면 포도가 사라집니다. 자, 근데 포도를 송이 쨌다는 것이 아니고요. 농기계가 지나가고 나면 포도 그 송이는 남아있고요. 포도 알만 사라져 있어요. 그리고 막 기계가 돌아가면은 포장이 다 돼가지고 딱 나오는 그런 농기계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농기계가 최근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자, 이러한 농기계가 등장하면서 또 신품종이 개발되면서 토지 생산성과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똑같은 면적의 토지에서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100인분의 농작물을 생산해냈는데 지금은 똑같은 면적의 토지에서 1000인분의 농작물을 생산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노동 생산성은요. 사람 한 명이 예전에는 100인분을 생산해냈는데 이제는 사람 한 명이 1000인분을 생산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생산할 수 있는 농작물의 양이 늘어난 것은 바로 기계화 때문이겠죠. 그래서 토지의 생산성과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 첫 번째 특징이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요. 자, 농업 종사자의 비중은 선진국에서는 낮고 저개발국에서는 높게 나타난다. 자,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1차 산업이 아니라 2, 3차 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죠.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낮은 수준을 갖고 있는 저개발국에서는 농업 종사자, 다시 얘기해서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중이 높느냐에 따라서 선진국이냐 개발도상국이냐를 구분해 볼 수가 있죠. 다음 세 번째. 자, 최근에 세계화로 인해서 농산물의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생산이 늘어나고 있고요. 먹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남는 농산물들을 다른 데로 수출하고요. 반면에 다른 지역에서 남는 농산물들을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레 예전에는 자기가 먹기 위해서 농작물을 재배했는데 이제는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농장에서. 그래서 자급적인 농업에서 상업적인 농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게 바로 최근 세계 농농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자, 두 번째는 세계 농농업입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우리 그 전에 기후하면서 거의 다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호남농업, 이동식 화전농업, 유목, 방목 이런 것들 나오는데요. 오늘은 자급적 농농업과 상업적 농농업, 다시 얘기해서 자기가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느냐 또는 주로 판매를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make money 하기 위해서 농사 짓고 목축하느냐 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급적 농목업입니다. 자급자족하는 거죠. 스스로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농사 짓고 스스로에게 공급하는 거죠. 자급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농농업을 얘기합니다. 크게 세 가지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동식 경작입니다. 자, 이동식 경작 그 용어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 이미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어떤 거냐면 열대기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이동식 화전 농업, 그것을 이동식 경작이라고 하죠. 그래서 열대기후 중에서도 특히 많은 비가 내리고 기온이 높은 열대 우림기후 지역에서 널리 이루어지는 농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애니메이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주로 어떤 것들 재배하냐면 카사바, 얌 같은 것들 재배하고요. 이 카사바나 얌은 우리가 먹는 고구마와 비슷한 작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이 카사바와 얌을 식량 작물로 이용합니다. 주식으로 이용한다는 얘기죠. 자,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조금 이따가 플랜테이션 얘기할 거거든요. 플랜테이션과 가장 비교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얘는 식량 작물을 재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플랜테이션은 어떤 작물을 재배하나요? 주식으로 사용하는 작물이 아니라 기호에 따라서 즐기기도 하고 또는 즐기지 않는 기호 작물을 주로 재배합니다. 그래서 이동식 경작은 식량 작물이다.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두 번째는 유목입니다. 유랑하면서 목축하는 거 얘기하죠.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풀을 찾아 이동하는 겁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목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 것이죠. 자,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대표적인 지역이 구대륙의 건조 및 반건조 기후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은 전반적으로 강수량이 적은 편이어서 농사를 짓기에는 불리합니다. 그래서 가축을 사육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기후 지역 말고 또 유목하는 곳들이 여러 곳 있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이렇게 뿔 엄청나게 막 뿔이 큰 사슴, 술록을 유목하는 지역입니다. 바로 툰드라 기후 지역도 역시 유목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세 번째, 집약적 자급 농업입니다. 자, 집약적은 쉽게 얘기하면 뽕을 뽑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땅을 막 계속 이용하고 막 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농산물을 생산해낸다. 그게 바로 집약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동남 및 동부 그리고 남부아시아 지역의 벼농사 지역, 이게 바로 대표적인 집약적 자급 농업 지역이에요. 얘네들은 공통점이 뭔가요? 이 바람의 영향을 받죠.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계절풍에 영향을 받는 지역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집약적 자급 농업 지역은요, 노동 집약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아주 높진 않고요. 그리고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노동 집약적입니다. 가족 전체가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도 많이 낳죠. 왜냐하면 농사를 같이 지어야 되니까. 노동 집약적이고요. 노동 집약적이고 또 벼는 인구 부양력이 높다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은 대부분 세계적인 인구 밀집 지역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자급적 농목업에 여기다 적을게요. 자급적 농목업의 전반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농목업. 자, 일단 자급적 농목업이니까 당연히 자급적이겠죠. 다음에 집약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규모는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소규모. 그리고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인간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농사 짓거나 목축업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동 집약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노동 집약적이에요. 기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의 특징은 노동 생산성은 낮습니다. 당연히 기계를 이용하면 한 사람이 더 많은 작물을 재배해낼 수가 있겠죠. 다음, 집약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일 면적의 토지에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농산물을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토지 생산성은 굉장히 높아요. 자, 이렇게 공통점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농목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애니메이션 살펴보죠. 우리 이미 봤던 애니메이션이에요. 떠본다고 넘기지 마시고 같이 함께 봐요. 자, 먼저 이동식 화전 농업입니다. 자, 열대 우림기후 지역은 토양이 척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나무를 잘라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불을 지르죠. 와우! 와우! 자, 그럼 불에 의해서 나무가 다 타버립니다. 나무가 다 타버리면 뭐가 남아요? 재가 남죠. 재가 토양에 남게 됩니다. 이 재가 바로 영양분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무 막대기 하나 들고 구멍을 뻥뻥 뻥뻥 뚫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씨앗을 집어넣는 거죠. 자,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면 됩니다. 그래. 따봉. 그러면 기온도 높고요. 비도 굉장히 많이 내리기 때문에 작물이 왁! 하고 엄청나게 잘 자란다 그랬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농사를 짓다 보면 농작물이 땅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또 흡수합니다. 또 흡수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양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자르고 불 지르고. 그래서 이동식 화전 농업이라고 부르죠. 그렇다고 정말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농작물이 생산되진 않겠죠. 인간의 노동력이 그래도 조금 들어간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만큼 잘 자란다는 얘기예요. 영양분만 갖추어지면. 다음 두 번째. 여기. 얘가 바로 얌이고요. 얘 카사바입니다. 이동식 화전 농업에서 주로 재배하는 작물. 다음 두 번째는 유목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목축하는데 얘를 데리고 다니는 거죠. 야, 절로 가자. 야, 풀 먹어. 야, 절로 가자. 풀 먹어. 야, 절로 가자. 풀 먹어. 예, 유랑하면서 가축 사육하는 거죠. 유목. 다음 세 번째는 집약적 자급농업. 계절풍이 부는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벼 재배하죠. 그런데 이러한 벼를 기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사람이 주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집약적 자급농업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자급적 농목업 살펴봤고요. 다음은 상업적 농목업입니다. 그래서 상업적이에요. 주로 판매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농목업입니다. 자,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 혼합농업입니다. 그래서 식량작물과 가축사육과 사료작물을 모두 합니다. 그래서 초콜릿과 바닐라를 모두 먹고 싶은데 뭐 먹지? 혼합 기억나시죠? 혼합농업입니다. 주로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난 유럽의 북서부 지역이고요. 미국의 중서부에서도 혼합농업 널리 이루어집니다. 다음 두 번째는 낙농업입니다. 자, 얘는 젖소를 이용하죠. 그래서 젖소를 사육하여 유제품을 생산해냅니다. 치즈, 아이스크림, 우유, 분유 이런 것도 생산해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유예요. 신선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럽의 북서부나 미국의 북동부 같이 전반적으로 경제 수준이 높고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이러한 낙농업 널리 이루어진다 그랬죠. 좋습니다. 다음 3번. 세 번째는 상업적 목축업입니다. 자, 목축하는데 주 목적이 판매를 위해서. 자, 그래서 얘는 주로 신대륙의 대규모 목장에서 방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신대륙에는 넓은 평원이 발달하는 경우가 많고요. 구대륙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죠. 그래서 땅이 넓으니까 거기에서 야, 풀 먹어라 하고 방목하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 서부, 아르헨티나 팜파스와 같은 곳에서 주로 이루어지고요. 네 번째,
상업적 곡물농업입니다. 자, 역시 판매를 목적으로 농작물 재배하는 겁니다. 역시 땅이 굉장히 넓은 신대륙의 대평원 지역에서 널리 이루어지고요. 다음에 농기계를 이용해서 대규모 재배합니다. 농기계를 이용한다. 자, 그리고 이러한 상업적 곡물농업은 일반적으로 아무 데서나 잘 자라는, 다시 얘기해서 건조한 데서도 잘 자라고 추운 데서도 잘 자라는 내건성과 내한성이 높은 밀을 주로 재배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우리 상업적 농농업의 특징도 한번 정리해보죠. 상업적 농농업. 자, 위에 자급적 농농업과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당연히 얘는 자급적이 아니라 상업적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자급적 농농업이 주로 집약적이라면 얘는 조방적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넓으니까 굳이 막 좁은 토지에서 뽕을 뽑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좀 설렁설렁 짓는 겁니다. 그렇다고 대충 짓는 건 아니고 조방적. 다음에 땅이 넓으니까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노동집약적이 아니라 얘는 자본집약적. 자본집약적, 돈을 투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기계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낙농업이나 혼합농업보다는 여기 상업적 목축업이랑 상업적 곡물농업이 바로 요 상업적 농목의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역시 정리해보죠. 자, 얘는 집약적이에요. 토지 생산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얘는 조방적이네. 토지 생산성이 토생 낮습니다. 다음, 노동집약적이 아니라 자본집약적이에요. 기계를 사용합니다. 혼자서도 굉장히 많은 양을 생산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두 개를 비교하면서 잘 봐두시고요. 역시 우리 상업적 농농업 애니메이션으로 함께 봅시다. 자, 첫 번째 혼합농업입니다. 자, 곡물, 밀이나 보리 재배하고요. 그다음에 넓은 초원에서 가축 사육합니다. 양, 소, 염소. 돼지네, 돼지. 죄송합니다. 돼지. 학교에서 이거 보여주더니만 애들이 왜 서로의 꽁무니 똥구멍을 보고 있냐고 애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냥 넣습니다. 소가 이렇게 정렬 보고 있으면 더 이상하잖아요. 자, 사육하고요. 얘네들 맨날 풀만 먹일 수 없으니까 옥수수와 같은 사료작물 재배합니다. 그래서 식량작물, 목축, 사료작물을 모두 합니다. 초콜릿과 바닐라가 섞여 있는 혼합 아이스크림. 그래서 혼합농업 얘기했었고요. 다음 두 번째, 낙농업입니다. 넓은 초원에서 젖소를 사육합니다. 오, 엄청 크네요. 자, 양동이 갖다 놓고 짭니다. 쭉쭉쭉 양동이에 젖이 가득 차겠죠. 자, 얘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유를 가져가서 뿅! 아이스크림 만들고요. 치즈 만들고 우유 만듭니다. 얘를 낙농업이라고 부르죠. 인구가 많고 경제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 세 번째. 자, 넓은 초원지대에서 울타리 쳐놓습니다. 데리고 다니지도 않아요. 야, 놀아라! 먹던지 말던지! 놔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목하는 겁니다. 넓은 땅에서. 다음에 상업적 곡물농업. 자, 역시 넓은 땅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밀 같은 것들을 주로 재배합니다. 너무 넓어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헬기를 이용해서 씨앗 뿌리고요. 우와! 다음에 비행기 이용해서 막 비료 뿌립니다. 우와!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농작물을 슈퍼 트럭을 이용해서 생산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기계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상업적 농농업 정리해봤습니다. 요거 두 개 비교해 보시고요. 우리 자료 두 개 보고 기호작물로 넘어갑시다. 지울게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 교재에 있는 자료네요. 탐스런 자료. 세계 농농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목, 목축업 뭐 다양한 걸로 나눠놨는데요. 먼저 요거 보죠. 유목. 자, 유목은 여기에서 널리 이루어집니다. 주로 건조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조 및 반건조 기후 지역에서 유목 이루어지고요. 여기도 유목이 이루어지네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툰드라 기후 지역, 술록 유목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자, 반면 목축업, 얘는 주로 방목이 되고요. 여기 신대륙의 넓은 지역에서 목축업 이루어집니다. 자, 지울게요. 자, 다음 네 번째 집약적 벼농사, 바로 동남 및 동부 그리고 남부아시아에서 널리 이루어지고요. 자, 그리고 플랜테이션으로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상업적 곡물농업, 얘는 신대륙에서, 그 다음에 여기 신대륙, 그리고 신대륙에서 널리 이루어지는 농업 방식입니다. 그리고 혼합농업 대표적인 데가 여기라 그랬죠.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유럽 지역, 그리고 낙농업,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경제 수준이 높은 유럽의 북서부 지역, 그리고 미국의 북동부, 오데오 연안, 이런 데서 낙농업 널리 이루어집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료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보시는 자료는 지역별 곡물의 수출입 구조입니다. 어떤 지역이 얼마만큼 수입하고 얼마만큼 수출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잘 보면 자, 동부아시아, 동남아시아 전반적으로 수입량이 많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이고요. 다음에 중남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및 서남아시아 역시 수입량이 많습니다. 자, 이 지역들은 건조기후가 나타나는 지역들이 많아서 농작물 재배에 좀 불리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많은 양을 수입하게 되고요. 자, 반면 국토의 면적이 굉장히 넓은 러시아, 와우, 어마어마한 양을 수출하고요. 미국, 야, 엄청납니다. 미국이 공업만 발달한 줄 아셨겠지만 농업도 엄청 발달한 곳이고요. 다음에 남아메리카도 신대륙, 그 국토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많은 양을 수출하고요. 오세아니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토가 넓은 나라들은 넓은 지역에서 상업적으로 곡물농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수출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 번째 기호작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기호작물의 전반적인 특징부터 한번 정리해보고 가죠. 자, 기호작물 첫 번째 특징. 자, 주로 열대기후 지역에서 열대기후 지역의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재배되는 작물들이 바로 기호작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주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담배, 카카오, 그다음에 뭐 천연 고무 같은 것들 기호에 따라서 또는 어떤 특정한 용도로 쓰이는 것들입니다. 자, 이 플랜테이션도 대표적인 상업적 농업 중에 하나인데요. 얘는 이제 이동식 화전 농업과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동식 화전 농업. 왜냐면 두 농업 방식 모두 주로 열대 기후 지역에서 잘 이루어지는 농업 방식이거든요. 자, 여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왼쪽은 플랜테이션.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동식 화전 농업. 이렇게 정리해 보죠. 이렇게. 자, 먼저 규모를 따져 보면 플랜테이션은 넓습니다. 농장이 넓어요. 대규모. 다음에 이동식 화전 농업은 소규모이고요. 자, 농업이 이루어지는 목적이 다릅니다. 플랜테이션은 판매를 위해서 상업적. 반면에 화전 농업은 자급적입니다. 자, 그리고 플랜테이션은 무슨 작물 재배한다고요? 기호작물. 기호작물 주로 재배하고요. 반면 이동식 화전 농업은 주로 얌과 카사바 같이 그 지역에서 주식으로 사용하는 주곡작물 재배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상업적 목적으로 재배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농업이 발달하냐면 해안 지역에서 주로 발달하고요. 반면 화전 농업은 상대적으로 내륙 지역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자, 두 농업 방식 모두 열대 기후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농업 방식인데요. 플랜테이션으로 재배되는 기호 작물들은 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소비되죠. 선진국에서 소비. 자, 반면 이동식 화전 농업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지에서 주로 소비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비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농업 방식이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다시 왼쪽으로 가죠. 자, 두 번째. 자, 주로 선진국으로 수출한대요. 방금 얘기했죠. 그래서 생산지 소비 비중이 적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 인구 증가와 생활 수준 향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초콜릿 한 번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커피, 뭐 가끔가다 믹스 커피 먹는 사람들만 있었지, 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다방 커피가 짱이었어요. 다방 커피 짱. 오, 완전 막 프림 넣고요, 막 설탕 넣고. 얘는 막 프림만 타서도 먹었거든요. 먹어보셨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막 원두 커피 먹고요, 막 그라인더로 막 갈아가지고 막 커피 내려 먹고요. 생활 수준이 증가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이 생산지는 일반적으로 경제 수준이 낮은 지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커피, 자,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따야 됩니다. 찻잎 역시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따야 돼요. 기계화가 힘든 작물들이에요. 그런데 이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하루 일하고 이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뭐 2달러, 3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엄청나게 낮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최근에 이제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호작물의 전반적인 특징 정리해봤고요. 자, 그럼 기호작물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커피입니다. 줄게요. 커피. 자, 커피 우리 사바나 기후에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에서도 했었죠. 네, 전반적인 특징들 쭉쭉쭉 보면서 넘어갑시다. 첫
첫 번째, 건우기가 뚜렷한 사바나 기후 지역에서 주로 재배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바나 기후 지역의 플랜테이션 작물 모카 커피 사탕 기억나세요? 모카 커피 사탕 이렇게 모카 커피, 사탕, 수수 세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열매 속 씨앗을 말린 후에 볶아서 음료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원래 커피 열매는 빨간색이죠. 겉에 과육을 제거하고 안에 씨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씨앗을 말리는 거죠. 건조시키고 볶아요. 로스팅 하는 겁니다. 얼마나 볶느냐에 따라서 다크, 굉장히 씁쓸해지는 커피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마일드한 커피도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그럼 어떤 나라에서 많이 재배하느냐? 여러 번 얘기했었죠. 커피하면 가장 유명한 나라 브라질, 그 다음에 콜롬비아,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안 알려드린 것 같아요. 커피 수출국 외우는 방법. 제가 사회인 야구를 합니다. 야구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구 광이에요. 자, 제가 투수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직구도 굉장히 잘 던지는데요. 제 주 무기는 커브입니다. 커브. 자, 항상 포수가 이제 사인을 냅니다. 자, 커브, 오케이, 커브 콜. 그래가지고 커브 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커브 콜. 커피는 브라질, 콜롬비아, 그다음 베트남까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자, 지도 하나 보죠. 자, 보시는 지도는 커피 원두의 생산과 소비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자, 먼저 커피 생산국 보죠. 커피 생산국 대표적인 나라 여기 브라질, 그 다음에 콜롬비아, 그리고 베트남 있죠. 그리고 커피 원산지인 에티오피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적도를 중심으로 북반구와 남반구의 요 띠처럼 생긴 지역에서 주로 커피가 재배됩니다. 여기를 커피 벨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생산지는 이 커피 벨트에 밀집해서 분포하지만 주요 커피 소비국들은 이 지역들이 아니죠. 유럽 지역의 독일, 이탈리아, 에스파냐, 그리고 일본, 미국까지 주로 선진국에서 커피가 소비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커피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카카오 봅시다. 카카오. 제가 카카오 사진을 좀 갖고 오려고 이제 인터넷에 좀 검색을 해봤어요. 카카오 관련된 사진을 좀 공부 좀 하려고. 카카오 검색했더니 카카오는 안 나오고요. 다른 카카오만 질타하게 나오더라고요. 사진 보고 공부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카카오가 아니죠. 맛있는 초콜릿에 원료가 되는 카카오입니다. 자, 첫 번째, 얘는 주로 어떤 기후에서 재배되냐면 연중 고온다습한 열대 우림 기후 지역입니다. 그래서 열대 우림 기후, 밀림이 발달해요. 이 밀림에 들어가기 위해선 칼도 필요하고 손정등도 필요하고 식량도 필요해요. 주머니가 달린 카고 바지 입는다라고 얘기했었죠. 열대 우림 기후, 카카오와 고무 두 가지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자, 얘도 역시 씨앗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커피의 씨앗을 커피빈이라고 얘기하고요. 카카오의 씨앗을 카카오빈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를 발효시킨 다음에 볶아요. 그 다음에 잘게 분쇄한 다음에 얘를 원료로 해서 초콜릿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카카오의 주요 생산국, 수출국 어디가 있냐면 드록바의 고향 코트디부아르,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가나까지 있습니다. 가나는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고요. 자, 카카오는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 친구가 이제 제 친구의 와이프가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면 초음파 사진을 찍거든요. 그러면은 얼굴을 찍는데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막 눈, 코, 입이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딱 사진을 보여주는데, 야, 여기가 코가 없네? 야, 여기가 코잖아, 여기가 코. 그래서 제가, 그래, 여기가 코인가? 여기가 코인가? 그래가지고, 이건 코인가예요. 코인가? 그 아이가 카카오를 되게 좋아했나 보죠? 죄송합니다. 코인가?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 카카오와 관련된 자료 몇 가지 보고 넘어가죠. 자, 얘가 바로 카카오 열매예요. 이렇게 나무에 카카오 열매가 열립니다. 그리고 얘를 쪼개면 가운데 이렇게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얘가 바로 카카오빈이죠. 얘를 가공해서 초콜릿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커피와 마찬가지로 씨앗을 이용합니다. 다음 두 번째, 자, 코코아, 카카오 프로듀서들, 다시 얘기해서 카카오를 생산하는 나라들, 코트디부아르 있고요. 인도네시아, 가나 있죠. 코인가. 자, 카카오를 생산하는 나라들은 주로 열대기후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초콜릿을 생산하는 나라들은 저머니, 독일,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의 선진국들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를 갖고 와서 이런 선진국들에서 가공해서 다양한 초콜릿을 만드는 것이죠. 특히 벨기에 엄청납니다. 엄청난 양의 초콜릿을 판매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초콜릿들이 벨기에 거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태리 하면 최근에 광고도 나오던데 그 동그란 그거 있죠? 이탈리아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를 생산하는 지역과
초콜릿을 생산하는 지역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생산은 열대기후 지역이지만 소비 그리고 초콜릿 생산은 선진국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카카오까지 봤고요. 세 번째로 갑시다. 자, 세 번째 살펴볼 작물은 바로 차입니다. 카가 아니라 티죠, 티. 자, 차는 일단 어떤 곳에서 생산되냐면 이런 곳에서 생산됩니다. 고온 다습하고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내려야 되고요. 배수가 양호해야 돼요. 물이 잘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경사지, 다시 얘기해서 어느 정도 경사가 있는 곳에서 차를 재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차로 유명한 보성 사진 보면은 이렇게 경사지에 엄청나게 많은 차가 재배되고 있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사지에서 차를 많이 재배합니다. 이렇게 물이 고여 있으면 찻잎이 이렇게 썩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물이 잘 빠져야 된답니다. 그래서 주로 열대 몬순 기후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죠. 다음 두 번째. 자, 얘는요 씨앗이 아니라 잎을 이용합니다. 잎을 말리거나 발효시킨 후에 우려내서 음료로 사용하는데요. 잎을 말리는 것을 덕는다라고 얘기해요. 덕는다. 그래서 커다란 가마솥 같은 데다 잎을 집어넣고요. 슥슥 돌립니다. 수분이 증발해내면서 바짝 마른 상태로 차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얘를 분쇄하고 우려내가지고 차를 먹는 것이죠. 다음 발효시키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주 먹는 녹차. 얘는 그린티고요. 얘는 덮어서 만든 차입니다. 반면에 발효시키는 것은 블랙티. 홍차죠, 홍차. 음료로 이용합니다. 자, 그럼 차는 어디서 많이 생산하느냐? 보죠. 첫 번째, 중국.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 음식점 가면은 음식 주문하기 전에 또는 음식 시키고 나서 이 짜사이라고 되게 좋아합니다. 반찬 같은 거, 뭐더라? 오이였던가? 그걸 이렇게 가공한 음식이고요. 그 다음에 차를 내어줍니다. 차. 이 중국 음식이 굉장히 좀 느끼한 경우가 많아서 차와 같이 먹으라고 차를 얹어주는 경우가 많죠. 중국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딜 가든 다 차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차는 중국이 원산지죠. 차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인도 대표적인 차 생산국이죠. 그래서 아삼 지방, 다즐링 지방 그 지역 자체가 차의 브랜드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차를 생산해내고요. 인도를 지배했던 영국도 역시 인도로부터 차 문화를 배워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인도, 그 다음이 스리랑카가 있는 곳이 실론 섬입니다. 실론. 네, 실론 그거예요. 실론. 그래서 얘는 중국, 인도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준비 못했습니다. 중국, 인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원래 했었어요. 이게 인중, 그래서 뭐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중이 콕 파였어요. 뭐 이런 거 준비했었는데요. 말도 안 되죠? 인중, 중국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죄송해요. 자, 우리 자료 한 가지 살펴봅시다. 자, 이 기호작물의 여러 가지 생산국들, 생산 비중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 부콜이 되겠죠. 가는 커피의 생산국들의 생산 비중을 나타낸 것이고요. 나는 이게 코인가? 카카오입니다. 코트디부아르, 가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나는 카카오. 나는 중국과 일본. 인종. 그래서 얘는 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자료니까요. 이 그래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커브콜, 코인가, 그 다음에 인중 기억해 두시면 이와 관련된 문제들 다 풀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우리 가축으로 요거 잠깐 보고요. 가축으로 갈게요. 자, 요거는 주요 기호작물의 재배 지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커브콜이었죠. 브라질, 콜롬비아, 베트남까지. 그 다음에 카카오 여기. 코트디부아르랑 가나,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도 카카오 많이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그렇죠. 카카오. 자, 다음에 차는 여기 인도의 아삼 지방 그리고 중국 이런 지역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참고로 사탕수수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사부인 말씀드렸었죠. 사탕수수는 브라질, 인도. 그래서 브라질, 인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 가축으로 갑시다. 목축업. 자, 일단 목축업. 가축을 사육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얘는 아주 크게 나누면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살펴봤던 유목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방목 있었죠. 그 다음에 지중해성 기후지역에서 널리 이루어지는 이목, 역시 목축의 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축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목축업의 전반적인 특징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생활 수준 향상과 인구 증가로 역시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시 자꾸 제 과거 얘기를 하는데요. 옛날에 고기는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식 날, 입학식 날 되면 예전에는 꼭 짜장면을 먹으러 갔거든요. 짜장면 면발을 다 먹죠. 양념이 남습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가 이 뒤통수를 한 대 때리시면서 야, 뭐 하는 짓이야?
고기 골라 먹어야지. 그래서 이 짜장면 소스에는 고기를 하나씩 골라주셨었어요. 귀했습니다. 그리고 소고기 묵국 끓이면 어머니가 이제 싸울까봐 소고기를 적당량은 이제 가족도 나눠주셨죠. 그 정도로 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음껏 고기 먹을 수 있죠. 막 뷔페, 고기 뷔페, 막 우와, 막 대패 삼겹살, 우와, 심지어 버리기까지 합니다. 큰 죄악이에요. 예,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요. 두 번째, 냉동선 발명으로 장거리 이동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도 먹지만 다른 지역에서 사육되는 대표적인 지역이 뭐 호주, 미국에 소고기 수입해 오죠. 얘가 예전에는 냉동선이 개발되기 전에는 이미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동해 오면서 고기가 다 상합니다. 수출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개발되면서 장거리 이동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결과 국제적인 이동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신대륙 중심으로 목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미국, 아르헨티나, 특히 아르헨티나는 전 세계에서 육류 소비량이 가장 높은 나라래요. 와, 천국이죠. 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고기를 먹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신대륙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국제 이동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목축, 가축을 사육하는 건데요. 어떠한 가축들을 사육하느냐? 주요 가축 세 가지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가 소입니다. 카우. 자, 일단 소. 어떤 지역에서 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고기, 소고기 먹고요. 유제품, 그래서 젖을 짜가지고 아이스크림, 분유, 치즈 같은 거 만드는 거죠. 낙농업, 육류와 유제품을 제공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소는 주로 어디에서 사육하냐면 일반적으로 강수량이 비교적 풍부한 지역에서 이러한 소를 사육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해요. 소는 등치가 크죠. 돼지랑 양보다도 등치가 큽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강수량이 조금이라도 더 많으면 풀이 많이 자라고 더 길게 자라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풍부한 지역에서 다우지, 그래서 다우지, 소가 많은 지역이죠. 네,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소도 많이 기른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편해요. 자, 세 번째, 얘는 주로 신대륙에서 대규모 방목에 의해서 사육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까지 다들 신대륙에 속하죠. 자, 그럼 이러한 소를 많이 사육하는 나라는 어디이냐? 첫 번째, 브라질. 여러분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먹는 햄버거 패티 대부분 브라질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음에 인도. 자, 인도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인도 인구가 12억에서 3억 가까이 되죠. 다 힌두교가 아니고요. 이슬람교도도 있습니다. 이슬람교도가 2억이에요. 2억. 일부가 이슬람을 믿는데 2억이에요. 이슬람교도들은 돼지를 안 먹지만 소는 먹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소 많이 사육하고요. 그 다음에 그 농사에 이용되는 소도 많습니다. 그리고 남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고기에 대해서 이 반감이 좀 덜해서 많이 먹는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힌두교를 믿지 않는 뭐 시크교도들 이런 사람들 소고기 먹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를 사육합니다. 그리고 미국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사부인 얘기했었죠. 사탕수수는 브라질, 인도, 그리고 소도 브라질, 인도. 사부인, 소부인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돼지로 갑시다. 자, 돼지. 자, 돼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번식력이 강해요. 어디에서나 잘 적응하고요. 굉장히 많은 양의 새끼를 낳습니다. 어디에서나 잘 적응하는 건 아니고요. 새끼를 많이 낳죠. 그래서 유럽 및 아시아 전역에서 사육됩니다. 특히 아시아 중에서도 중국 짱입니다. 전 세계 돼지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중국 음식 가장 좋아하는 탕수육 돼지로 만든 거죠.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서 사육됩니다. 두 번째, 주로 정착 생활을 하는 지역에서 돼지를 많이 사육하는데요. 자, 반대로 유목이 이루어지는, 다시 얘기해서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돼지를 별로 사육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돼지는 인간과 경쟁 관계에 있는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먹는 것과 비슷한 것을 먹어요. 그런데 건조기후 지역은 농업이 이루어지기가 힘든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농사 지었는데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돼지 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돼지는 땀샘이 없어요.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데요. 땀을 못 흘립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막 자기 몸을 뒹구는 거죠. 돼지 항상 더러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조기후 지역은 물이 귀하죠. 그래서 돼지 별로 사육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슬람에서는 금기시하고요. 그럼 돼지는 어디에 많느냐? 전 세계 절반이 중국에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브라질 등에서 돼지 많이 사육하고요. 참고로 돼지 고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덴마크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세 번째, 양까지 살펴보죠. 자, 양. 자, 우리 아까 소는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풍부한 지역에서 사육된다 그랬죠. 얘는 조금 건조한 기후 지역에서도 사육됩니다. 자,
우리는 양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냐면 육류, 양고기 먹죠.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먹지만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양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고기 별로 안 좋아하죠. 냄새가 좀 나죠. 많이 안 좋아하지만 건조기후 지역 사람들은 양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특히 중국의 서부 지역에 가면 여러분들 중국 요리 중에 중화 요리집 말고 양꼬치집 있죠. 예, 양꼬치. 다음에 우유 짜서 먹고요. 다음에 모직물을 제공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털을 제공하는 거죠. 양 털을 이용해서 솜 만들죠. 여기 옷 같은 거 만들죠. 모직물. 다음 두 번째. 자, 얘는 건조기후 지역에서도 사육이 가능합니다. 자,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얘는 일단 소보다는 덩치가 작고요. 구강 구조가 짧은 풀도 잘 뜯어 먹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대요. 그리고 털을 뽀송뽀송하게 유지하려면 비가 많이 내리면 안 되겠죠. 그러한 이유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구대륙에서는 주로 유목, 신대륙에서는 주로 방목에 의해서 사육됩니다. 자, 그럼 양을 많이 사육하는 나라는 어디냐? 첫 번째, 중국입니다. 대규모로 서쪽 지역에서 많은 양을 사육하고요. 집집마다 조금씩 양을 사육하는데 전 세계 1위예요. 다음 두 번째, 오스트레일리아 유명하죠. 다음에 인도, 역시 양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양고기 수출이 많은 나라는 호주, 그 다음에 뉴질랜드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역시 자료 하나 보고 가죠. 자, 보시는 자료는 가축별 사육 두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소는 브라질, 인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돼지는 중국에 전 세계 절반 가까이의 돼지가 산다 그랬죠. 다 중국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양, 중국과 인도,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그래서 가축별 사육 두수에서 오스트레일리아가 나오는 것은 양밖에 없어요. 양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세계의 주요 가축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조금 없어서 문제 한 문제만 풀고 오늘 마무리하죠. 첫 번째, 교재 194페이지의 1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은 방식으로 농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지도에 A부터 E에서 고르래요. 자, 산림을 벌채 잘라내고요. 초원의 잡초를 제거한대요. 그 다음에 불태운답니다. 쟤는 비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파종, 씨 뿌리는 거죠. 이렇게 제초, 그 잡초 같은 건 제거하고요. 수확합니다. 1년에서 수년간 경작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 잡초가 침입하고요. 토양에 의해서 영양분도 유출되고요. 비옥한 토양이 다른 지역으로 씻겨 내려갑니다. 그러면 쉬거나 경작을 포기하는 겁니다. 10년 이상이 지나면 10년 이상이 지나면 그때 다시 이와 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럼 10년 동안은 어떻게 하나요? 다른 지역에 가서 거기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동식 화전 농업입니다. 자, 이러한 이동식 화전 농업은 열대 우림 기후를 비롯한 열대 기후에서 잘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럼 열대 기후 찾아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D, 4번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오늘 세계 농목업 첫 번째 시간으로 다양한 내용들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중요한 내용 뭔지 오늘의 키워드 드릴게요. 오키 드리겠습니다. 오키. 자, 첫 번째 자급적 농목업과 상업적 농목업의 예를 두 가지씩 적어보시고요. 다음 기호작물. 어떤 기후 지역에서 어떠한 농업 방식, 어떠한 농장에서 재배되는지 정리해 보시고요. 세 번째, 커피, 카카오의 주요 재배지. 코인과 커브콜. 네, 기억나시죠? 다음 네 번째,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얘를 사육하고요. 건조한 지역에서는 얘 사육한다 그랬습니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계 농목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요 식량 작물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죠. 오늘 배운 내용 복습 꼭 하시고요. 오키 올려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안녕.